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영어 교육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주제보다도 자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께 영어 교육의 이상적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눈 단계는 3단계인데요. 그 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어 유치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이나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시작부터 다르잖아. 나는 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가 안 돼.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특히 젊은 부모님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녔냐 안 다녔냐의 그 유무에 따라서 아이들의 나중에 영어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치냐? 아닙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유치원 보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아마 우리가 효과를 볼까요? 아마도 어른들하고 예를 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해외여행을 나갔는데 초등학교도 안 간 손녀, 손자가 외국인들과 스스럼 없이 영어 대화를 한다. 세상에 얼마나 감동스러우시겠습니까? 어머, 쟤네들이 언어에 능력이 있나 보다. 잘 키웠다. 이런 칭찬, 요 칭찬에 그 큰 비용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한국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영어 교육의 코스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발음과 듣기 단계입니다. 발음과 듣기 단계는 시기별로 보았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저학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유치원이 효과를 봤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시기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계의 포인트는요, 아이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쌓아주는 겁니다. 영어가 쉽네? 응? 영어 나 잘해? 이런 자신감인 거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교재에 끝도 없이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요? 듣기와 발음입니다. 이 시기에 듣기와 발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 교정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특히 발음 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언어라는 게 뭐예요? 모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원어민들, 아주 발음 좋은 원어민들의 테이프나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아주 똑같이 모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돈 들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듣기, 좋은 발음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시기에 발음이 좋지 않게 굳어지면 아름다운 발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 1단계에서 이제 발음과 듣기에 중점을 하여 영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영어라는 건 공부가 아니야. 다 재밌어. 나는 잘해. 이런 자신감이 장착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돌입합니다. 2단계는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직전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 입학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일찍 봅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도면 이것이 끝납니다. 12월, 1월, 2월 황금의 3개월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직전까지가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의 저의 가장 중점적인 초점은 정확한 읽기와 정확한 쓰기입니다. 뭐라고요? 문법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그놈의 문법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문법입니다. 또는 저는 이 시기를 영어 교육의 노가다 시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님, 아버님들 문법이라는 건
한 번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걸 평생 돌려막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가 어려워지면 내용이 어려워지고 어휘가 어려워지는 거지 문법이 어려워지고 문법이 새롭게 막 등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영어 얘기 나오면 사회생활 할 때도요. 내가 뭐 문법이 약해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투부정사 나오고 영어를 안 봤잖아.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빼시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이 시기만 잘 지나가면 일생을 그런 영어의 컴플렉스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제 포인트는 반복입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비슷한 거 조금만 줘도 선생님 이거 좀 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눈치가 기가 찹니다. 좀 전에 했대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피카소 알지? 그 피카소가 처음부터 입체파였는 줄 아냐? 처음에는 그는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렸다. 극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린 그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그만의 독특한 입체파라는 게 나왔고 그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이름이 드높아진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영어 교육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어가 너희의 팔목을 잡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영어 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들을까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저도 선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이 반복이 없고서는 우리 애도 뭐 문법 한 2번 돌았는데요. 우리 애도 문법 했어요. 책 한 권 끝냈어요. 그래도 문법이 약해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노노노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꽉 찬 5년입니다. 5년 동안 정확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시키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읽기는 안 시키나요? 읽기 시키셔야죠. 왜 안 시키십니까? 그런데 부모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한글을 쓰는 원어민 아닙니까?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글을 몰라서 이해를 못합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나이까지 됐을 때 그렇게 깊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정신 연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막 레벨 높은 것만 읽게 하면 우리 아이의 능력이 막 빨라지는 줄 알고 욕심을 내십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제2 시기의 2단계에서는 읽기는 내 아이의 정신 연령과 비슷한 글, 너무 깊지 않은 글, 신변 잡기 같은 글, 또는 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글, 그런 글들을 아주 가볍게 시키시라라고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가벼운 글들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법의 노가다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옵니다. 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 수능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제가 2단계에서 왜 문법을 강조시켜 드렸느냐? 이 3단계랑 연동이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시 그리고 정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시라는 것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 보는 시험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영어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대개는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서술형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단계 때 그 문법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쓰는 법을 안 배우면 3단계에 올라와서 그 수능을 보기 전에 수시로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는 영어 시험의 서술형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느냐면요.
해외에서 살다 옵니다. 요즘들은 특히 중국에서 살다 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3년, 어떤 학생은 4년, 초등학교 때 3년, 4년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영어? 당연히 잘하겠죠. 왜냐? 대부분은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던져져서 그냥 영어를 말하는 환경에서 영어를 쓰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쓰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느낌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지에서 3, 4년을 살고 왔던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시험,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 때 그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3단계 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3단계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에 있어서 저는 사고를 요하는 글읽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말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질풍노도, 다시 말하면 사춘기의 끝자락을 잡고 갑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성숙해집니다. 부모님 말씀도 다 튕겨내지 않습니다. 쭉쭉쭉 흡수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잔소리해도 팽 하고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숙한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그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부모님들께서 바라는 그런 딱딱딱 모범적인 생활 패턴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정신 연령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자식이 이제 크고 있구나. 이때가 뭡니까? 이제는 깊은 글을 읽기 시작할 신호가 온 겁니다. 이제 신변 잡기에 그런 글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환경, 과학, 우주 여러 다방면의 소재를 가지고 깊은 글을 읽어내기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내 아이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면 뭐 관심도 없고 뭐래니 이런 눈빛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소수민족의 인권이니 환경 문제니 한반도 정세니 이런 글들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준비를 시켜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나이가 됐고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이제는 물러나서 아이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관망해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아주 강하게 압박하시라라고 권유드립니다. 이제는 내 아이에게 이제 시사적인 질문도 던지시고 이제 그만 게임하고 책도 좀 읽어라. 또는 부모님께서 자꾸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얘기하셔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다양한 소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대학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분야가 안 되면 대학교 수능에서 31번에서 40번까지가 그런 깊은 사고를 요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3점짜리 문제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의 글들은 그렇게 낮은 정신연령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1등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점이 넘어야 1등급 아닙니까? 3점짜리 3개 틀리고 어디 가서 2점짜리 삐끗하면 2등급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는 그러한 열심히 했던 그 시기를 바탕을 딛고 이제는 사고하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고하는 글을 읽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양한 주제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글 읽기가 쉬워지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시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야 이제는 아이가 더 심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이제 좀 더 깊은 글도 읽어내고 좀 더 깊은 글도 쓰기 시작하는 거고 2단계 때 단단하게 배운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내신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말처럼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1단계 어떻게? 아 그래 어릴 때는 발음하고 듣기를 신경 써야 돼. 이때 굳어지면 나중에 발음 고치기가 힘들어. 2단계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야. 이때 문법을 배워놔야 돼. 문법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배운 문법 가지고 평생 가는 거야. 그리고 읽기는 슬슬 워밍업을 하는 거야. 내 아이의 정신 연령에 맞고 관심 분야에 맞는 글로 슬슬 준비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준비가 됐어.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심도 있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는 부모님들도 같이 개입하셔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시야를 넓혀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인도해야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잠깐이요 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유학이라든가 뭐 1, 2년 해외 연수라든가 또 대학 가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대학 가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지도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번외편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또 한번 주제 넘게 참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저의 영어 교육에 대한 참견은 마치고요. 다음 저의 참견의 주제는 질풍노도 편입니다. 질풍노도, 어머님들 듣기만 해도 징글징글 하시죠? 저도 할 말이 꽤 많습니다. 많은 기대와 기다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